그 다음에 경직된 가부장적인 성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을 기대하고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펼칠 시 폭력 외에 다른 방법으로 찾지 못하고 부모의 결혼 습관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좀 이따 그런 아동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폭력의 부인과 축소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정당화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원인은 상대방 탓으로 돌려요. 남편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피해자 프로그램도 올해 두 차례 진행을 했는데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 자기한테 구속되게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의존하고 폐쇄적인 체계를 갖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갖고 폭력이 자꾸 악순환되게 만드는데 상담소에 피해자 쉼터에 가겠다 해서 왔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중3인가 하니까 중1짜리 딸이 있는데 눈 안에 중3짜리 아들이 오니까 불안하잖아요. 딸 아이가. 그래서 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쉼터에서 돌아왔는데 그분은 뭐냐면 남편이 교수예요. 그동안 자기 동생하고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연락처를 알아갖고 동생 집으로 피신을 온 거죠. 남양주로.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은폐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락 두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도 아무리 누나가 불쌍해도 자기 자식이 또 문제잖아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쉼터에서 하루 만에 돌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정서적으로 방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산다는 건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 폭력은 계속 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무기력한 감정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은 아동들의 낮은 자존감을 낮게 만들죠. 그래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얼른 어른이 되려고 해요. 그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상태에서 또 어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또다시 또 다른 폭력을 자꾸 낳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해하는 것도 일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강남에 있는데 우평으로 이사했는데 100억대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모님한테 받았었는데 부모님이 안 주면 자해를 하고 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가정의 아동은 경계를 배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폭력이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적인 구조가 우리 김미경 부위원장님께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사회에서 같이 힘써서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민감성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소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폭력을. 그리고 2차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3차 피해가 일어나는 거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자꾸 안게 되는데요. 그냥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참 별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저 집은 조심해야 돼. 피해자를 오히려 더 조심하라고 가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폭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런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계속 그 사람들을 폭력 피해자들을 옆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저희 모두가 돼야 돼요. 폭력은 다른 사람 아까 독일 마그네부르크에 있는 다리처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배가 다니네 그런 것처럼
우리 옆집 걸러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가정폭력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폭력을 꼭 무슨 이렇게 행사하는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도 다 폭력 가해자고 피해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저희가 불평등과 폭력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성평등 지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성의 낮은 지위나 그 다음에 교육, 고용 기회가 제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최하위예요. 여성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그래서 100일 때 여성은 64%라는 거예요. 임금 격차가요. 여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 피해는 왜냐하면 여성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남편에게서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폭력이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 공무원에 대한 이런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저희들은 받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지만 1년에 2번씩 꼭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정폭력은 법제화는 안 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가정폭력도 1년에 2번 정도는 꼭 받아야 된다. 예방교육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여성 정책에서 보면은 소외된 여성을 위해서 복지적 성격의 정책을 했다면 지금은 성평등을 위해서 모든 부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연천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종전의 여성 정책에서는 육아휴직제도는 대상은 출산 휴가를 한 여성만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과 배우자, 그 다음에 아버지 쿼터제가 생겼죠. 남편이 육아휴직 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윤락행위 방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을 파는 여성,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성매매 예방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알선자, 일반 시민, 그 다음에 접근은 성을 파는 사람의 인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려하는 이러한 일들로 많이 설득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성별 격차도 아직도 남성이 많지만 그래도 52.4하고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시정책으로 성주별을 개념화했는지 한번 보시면 제 공문이 몇 프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나라투도 보면 거의 이제 여성안전지대나 이럴 때도 다 맞춥니다. 성별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 성별을 저도 맞춰서 남성, 여성 똑같이 이렇게 맞췄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격차도 낮고 52.5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근로자 여성 비율도 낮죠. 그래서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도 굉장히 아직도 낮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2019년까지 한 걸 봤는데 2021년도 보니까 저희 경기도도 여성 성평등 지수가 더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더 내려갔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폭력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평등 지수가 계속해서 거기에 저희가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우리 앞으로 나아갈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이제 좀 제약이 있어서 설명하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성평등 지수보다는 2019년도에 경기도가 조금 높았어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언행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 전자감수성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봐왔던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 인식과 폭력에 대한 허연적 인식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젠더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성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는 보면 이게 6이고 교수님은 거기서 아니 여기서 저는 9로 보이거든요. 그쪽에는 6으로 보이죠. 그래서 역지사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만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역지사지하는 이렇게 보면 할머니인데 또 거꾸로 보면 공주님이 보이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폭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찰과 여러 가지 경찰청 간담회나 또 지방법원 판사님 간담회 또 구청 간담회 그다음에 저희도 정책 토론을 작년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러브를 보면 뒤에 그림은 헤이트죠. 미움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늘 피해자의 손을 잡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전국에 저희가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어디서나 152, 1582를 하면 전화를 하시면 바로 그 지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1582 이렇게 외워두실 때 152에 1582 그러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여기에 나온 데이터 제 책에 있는 건 128개는 그러니까 국비 받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상담소만 쓰여 있고요.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시급비를 받잖아요. 요런 데까지 합하면 150개 정도가 되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폭력 예방은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에 의해서 폭력 예방이 된다는 걸 보시고요. 그 책자 뒤에 보면 어떻게 한계에 부딪혔는지 보강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가정폭력에 관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법적으로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야말로 요점만, 포인트만 이렇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최영길 장관입니다. 저는 우리 최현호 소장님께서 여기 나와달라고 할 때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되는 줄 알고 네 나갈게요 했는데 갑자기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 하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위에 거는 처벌하는 법입니다. 어떤 피의자가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한다, 그런 조항이고, 밑에 거는 가정폭력 방지, 이거는 말 그대로 가정폭력 상담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절차법에 의거하는 법률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한번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정답 보신 거 아니에요? 자, 제정은 97년도에 됐습니다. 근데 실행은 98년 7월 1일자로. 근데 제가 우리 여기 저 남병근 차장님, 전 우리 부천 차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경찰 생활을 한 90년대 중반 후반에 놔둔다,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다, 이런 법이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때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형사 생활을 20년을 했고 동두천에서 10년, 지금 연천에서 2년째인데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아니, 세상에 부부싸움 했다고 남편을 내쫓아? 야, 그런 법이 어딨니? 저희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들조차 그런 법이 있는 자체를 모르고 근무해왔습니다. 자, 이 법이 언제부터 우리의 가슴속에 와닿았냐? 2015년도.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4대양 뭐 해가지고 가정폭력, 성폭력 할 때,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라는 게 경찰서에 생겼습니다. 각 경찰서에. 그때부터 임시조치가 있고, 보호조치가 있고, 그런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가정폭력을 하면 형사계에서 처리를 하니까, 근데 일반 사건처럼, 싸웠어? 그래, 너네 가서 벌금 내. 하야했어? 그럼 공소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씨. 넘어가세요. 자, 아까 그 처리특례법 있죠, 가정범죄. 여기서 해당하는 범죄가,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어떤 걸까요? 이게 벌써 다 뽀록 났네. 자, 2번 사기죄입니다. 자,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가정폭력에 이런 게 있고요. 자,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에 보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유기, 학대, 체포강권, 협박 이렇게 쭉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볼 때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떤 범죄가 빠졌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재산형 범죄가 빠졌습니다. 절도, 강도, 사기, 아까 나왔던 사기. 그거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친족 상도례라는 게 이제 8촌, 비계 사촌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요새 그 박수홍이라고 그 개그맨 아버지가 내가 했다 우기는 게, 아버지가 친족 범행을 했으면은 친족 상도례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형이 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마찬가지로 친족 상도례 때문에 재산범죄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자가 할머니 집을 털었어요. 할머니 집을. 같이 사는 할머니 지갑을 그때 꽤 많은 돈을 털었는데, 자기 친구 둘하고 셋이 털었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정작 주범인 손주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못하고, 그 따라온 2명만 처벌받은 그런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대표적인 게 폭행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는 반의사불벌죄로다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반의사불벌죄는 상해라든가 무슨 어떤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사용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자, 우리가 사건이 접수가 되면 피해자분들, 주로 이제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 처벌해봐야 남편 정가 올라가고 벌금 몇 개 더 나. 피해자나 피의자를 불러서 어떤 상담을 시키거나 이야기를 들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이수를 했다. 그러면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버립니다. 가지고 형사사건이 되게끔. 그래서 만약에 가정보 사건으로 갔을 때 판사가 어떤 사회봉사라든가 보호관찰을 받았거나 할 때 반드시 그걸 따라야지, 안 따를 경우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정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하는데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그럼 맨 처음에 파출소에서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기본적으로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거고, 긴급 임시조치는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가해자를 내쫓는 겁니다. 집에서 나가.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화 못하게 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순전히 우리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다음, 이 임시조치는 긴급 임시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 경찰이 판단해서 이건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경찰이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가정보호 사건과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경찰에는 신고를 못하겠는데 저 인간 어떻게 한번 좀 해줘야겠다 하고 싶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호명령제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피해자가 법원 민원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여청 같은 경우는 의정부 법원이죠. 민원실에 가면은 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러 왔습니다는 것에 양식을 주고 그걸 작성하면 판사가 보고 결정을 지어줍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시조치는 위반을 해도 처벌을 못했어요. 과태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임시조치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접근했을 경우 그런 처벌을 받고 이 보호명령은 좀 더 셉니다. 이거는 판사가 내가 직접 한 거니까 좀 세다 해서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얘기했듯이 피해자 보호명령은 이런 적에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서둘렀는데 나중에 언제라도 우리 저희 경찰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차장님, 전 차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경찰을 처음 시작하던 87년도와 지금은 엄청 달라졌어요. 그때는 경찰이 권위적이고 야 이 사람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던 시절에서 지금은 친절 그 자체입니다. 언제든지 뭐 주변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저희 연천경찰서 별관 2층에 여성청소년결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제가 형사생활도 많이 했으니까 일반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다리 세팅된 동안 잠시 휴식을 했습니다. 저기 사무센터에서 스피딩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시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정 토론과 공연을 했었을 텐데, 우리 연천군 건강가정 통합지원센터의 조근환 센터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조금남입니다. 저는 이제 연천군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 여성 현황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한국 국적 남편과 외국 국적 여성 결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정폭력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제가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 연천군 이주 여성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폭력 지원 체계는 어떤 지원 체계가 있는 연천군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네, 연천의 그런 결혼 이주 여성들은요, 연천 거주가 확정되면 명단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센터로 보내져서 회원가입이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2020년 이전에 입국한 이주 여성들은 이주 여성이나 특히 타 지역에서 이주한 여성들은요, 사례 발굴을 통해 저희 회원에 등록됩니다. 이에 등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다양한 한국어 교육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도 있듯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연구원에 의하면요, 그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가족 구조는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을 은폐하는 데 더욱 악화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로 관련 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폭력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최원우 소장님도 그 의견을 주셨는데 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벗어나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피할 목적으로 집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의 특히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식 변화가 그 어느 시기보다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연천군 이주 여성 가정폭력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가정폭력 피해 현황을요, 저희들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 현황은 어떤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쉼터나 1366이나 이런 데 피해 정말 발생해서 아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그분들에 대한 피해 현황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성가족부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게 그냥 가정에서 다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2021년 실태조사를 봐도 그 다툰 이유를 살펴보면 성격 차이가 1순위입니다. 53.0%. 그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이나 행동 문제, 그 다음에 생활비 등 경제 문제가 다문화 가족, 비다문화 가족도 경제적 문제가 폭력의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원가족 송금, 또 원가족 우리 연천 지역에 모시는 것 이런 문제가 가족의 갈등 사항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아까 우리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그런 거에 근거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긴급 피난처, 다문화 가족, 뭐 쉼터 이런 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다문화 가족은요, 혹시 다누리 콜센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료집에 사례가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올해 5월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딸, 15개월 된 딸을 둔 가족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발생했어요. 남편으로부터 목을 졸려서 여기 목 자국이 꽉 났어요. 또 온몸이 멍이 든 상태로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긴급 피난이었는데 다문화 여기서 많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맞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서 저희가 연천경찰서로 저희 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같이 동행을 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분들이 그리지 않지만 정말 심각해서 어린 아이 그냥 도망다운 나온 상태인데 아직 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들이 지정되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거주해도요 다문화 가족은요 언어 소통 안 됩니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은 소통이 안 돼서 반드시 통번역사를 같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정말 맞은 상태로 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집을 갈 수 있게끔 동행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동행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해서 집을 갔더니 비번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한탄강 캠핑장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정말 많이 맞았어요. 목을 조이고 그런 상태에서 한탄강 캠핑장에 갔습니다. 먹을 거 인적도 드물어요. 그럼 언어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거기서는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담당가족 쉼터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족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부부 상담 계속 지원하고 저희 센터에서 애프터 서비스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관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천군에서는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빠져지는데 괜찮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연천형을 만들어내나 크게 지원 방안을 제가 4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안정적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과정 어떤 운영과정이 좀 담당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을 좀 제가 제공했고요.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동두천 연천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제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경찰 대상 가정폭력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면하는지 이런 상담 기술이나 이런 것들 언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그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종합사자들이 굉장히 그 가정폭력 상담소나 저희도 사례관리자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성이나 이런 신변 확보나 이런 요소들도 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 인권 안전망이 정말 기관들끼리 촘촘한 이런 어떤 통합사례 관리나 이런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정보 체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공지해주고 해서 정말 안정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수막을 한번 봐주세요. 존엄 회복이에요.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저는 아까 이 존엄 회복이라는 것들이 아까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우리는 행복한 권리도 있고요.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그것도 연천에 오신 이주 여성들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연천이요. 그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농업노동자, 그 다음에 유학생들, 그 다음에 동포 이것까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모든 제도를 지금 올해 2022년 마련해서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연천 국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고요. 누군가의 아내이고 소중한 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연천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가정폭력 지원책에서 정말 그 아까 젠더 감수성 나오셨잖아요. 젠더 감수성 그리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천구는 이제 인구가 적어서 시승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인구를 늘리려면 외국인, 다문화 이런 개념 없이 수용하는 그런 문화를 빨리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요지로 지금 말씀을 해줬습니다. 오늘 아마 이런 심포지움이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최현우 소장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가정폭력 피해자 일상의 회복과 유지를 주제로 토론을 맡은 최연우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떠한 곳인가요? 집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당수의 분들이 따뜻함, 편안함, 쉼, 안정감 등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 두려움과 공포 등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각기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불안하고 가슴이 벌벌 떨리고 살아는 판을 걷는 기분,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어떠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이란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1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인된 여성은 최소 83명, 살인 미수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77명이라는 한국 여성의 전화에 통계가 있습니다. 최소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친밀한 관계, 즉 배우자나 연인 관계 등 파트너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분석해 통계를 산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최소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더불어 남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또는 살인 미수와 관련한 통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의 삶은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게 됩니다. 신고 이후의 삶은 온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아닌지, 당장 가해자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피해자가 결정해야 하고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그런 법안이 있지만 이미 힘에 의한 통제를 경험하고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피해자 스스로가 가정을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이나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 1-2일 이내에 머무를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는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센터장님, 다문화 가족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가? 피해자는 사회와 동떨어진 성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니는 직장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학업 문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인간관계 등 자신이 영위해온 거주 환경이 있습니다. 사인이 잘 안 가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 곳이 없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하며 피신할 곳을 찾게 되고 일부는 쉼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고되는 비율은 전체 가정폭력의 1%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중 2%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쉼터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조한 쉼터 입소의 이유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열악한 시설 환경, 휴대전화, 경제활동,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 거주지를 떠나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쉼터 이용자만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주거지원, 직업훈련, 자립지원금 등에 접근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상은 회복되고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며 겪어온 한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궁극적 목표인 자립을 위해서는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소극적 보호가 아닌 가해자 제재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한 피해자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이나 법률적 지원, 의료적 지원 등 각자 다른 상황에서 각자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자립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형의 시설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은 다양한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효율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의 피해자 통합 자립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전하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피해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피해자와 연대하며 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피해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경험한 것을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결렬이 적합하는데 우리 자료 5쪽에 세 가지 제안을 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연천군에서 잘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90년대 초에 저한테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상담한 그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은 저하고 상담할 때마다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냐 했더니 이걸 가지고서 근거상화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양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손만 있고 코도 거의 그냥 부어서 맞아가고 부어서 그냥 그런 사진을 수없이 찍어서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연천군에도 그런 분이 또 그런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옆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방과 또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지혜로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정도를 배워서 연천군 사회복지사한테 허금주 회장님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연천군 사회복지사 협회회장 허금주입니다.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은 이제 가정폭력에 의해서 발견되는 대상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 가정폭력 상담소 쪽으로 의뢰도 되고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도 의뢰도 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로는 기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방안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자면은 연천군에 인구가 42,364명 2022년 9월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구수에서 그 다른 시 단위의 단체처럼 시 단위의 지자체처럼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 그 가정폭력 상담소가 독립적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성 있게 다루고자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가정폭력 상담소의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메인 기조 강연해 주셨던 김양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은 예산으로 적은 직원이 일을 하다 보니 어떤 기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례관리 같은 경우 예전에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딱 전문 기관들이 모여서 솔루션 회의 같은 걸 딱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무한돌봄 센터에서는 기존에 했었는데 그런 틀처럼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전문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이 대상을 놓고 논의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유하고 그런 필요한 서비스를 주로 할 주 사례관리 기관을 정해서 그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폭력 상담소의 인원으로 할 수 없고 그곳에서 있는 자원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사회 기관이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작성한 자료인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좀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도시인 서울과 화성시에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대요. 그래서 가족폭력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아주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 때문에 표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연천구는 사실 적은 인구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하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인구 수에 비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없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협업해서 이 부족한 자원과 또 부족한 인력을 메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는 이제 그 주 사례관리 기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찰에 제일 먼저 접수가 되면은 경찰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관련 기관 단체를 모아서 회의를 하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원을 연계할 것인지를 하는 안,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 안은 현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족폭력 상담소 그 가족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담과 어떤 법률 지원을 같이 정보 제공하는 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주도하에 다른 기관들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저 가족폭력이 발생한 거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발견한 기관에서 주 사회관리 기관을 해서 다른 기관을 모아서 하는 안 세 가지 안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전화해서 이런 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관이 주체적으로 서서 다른 기관을 모아서 연계해서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할 것인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마 지역사회에서의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매뉴얼이 딱 작성되면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고 그렇게 빨리빨리 연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가족폭력 피해자 발굴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관내에 많은 사회 단체도 있고 봉사 단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항상 같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만 활동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가지로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임명장을 갖고 계셔요. 무슨 단체의 임명장, 무슨 단체의 임명장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왜 자살의 이슈가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면서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게이트키퍼라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단체를 교육시키기도 하고 자살예방센터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직원들이 지역사회 기관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가 타입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평가위원들, 그 다음에 읍면보장협의체위원들, 연천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있어요. 이렇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너무 이론적으로 어려운 걸 가르쳐주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아주 기본적인 사항 있잖아요. 가정폭력은 이런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비슷한 사업을 계속 중복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같은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은 그 비슷한 대상 분들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단체들을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의무화돼야지만 모두 이게 반강압적으로라도 해야지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 사회관리기관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가정폭력 예방 그 피해자 발굴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의무화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습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도 하지만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인적장 활용을 통한 피해자 발굴은 고립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토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천구에도 이제 좋은 자원들이 많았는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천구에 있는 좋은 자원들을 네트워크하자는 그래서 피해자를 돕고 또 예방하는 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에 아마 세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기 현수막은 딱 5시까지 되는데 4분 남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한 2번 정도 갖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우리 위원장님. 예, 먼저 손들었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전달드릴 수 있을까요? 예. 어느 분한테 질문하는지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반갑습니다. 임원순 학장님 주관해 주시고 또 최은호 소장님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귀한 행사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김양순 소장님 또 멀리 오셨고 조금남 우리 제 부장님 서문주 회장님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감회가 새로운 게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소위 4대 악근절에서 우리 최영길 계장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직 10년도 안 된 가정폭력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과 또 그간에 제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어떤 솔루션 방안을 제가 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론자들께서 다 문제점 대책을 제안하셨어요. 크게 보면 이제 예방 교육이라든지 교육 차원, 그 다음에 인프라, 인력, 예산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하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심포지엄이 고생해서 심포지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사회복지과장님 계신데요. 끝까지 오늘 이 결과를 문서로 잘 정리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입법적인 과제는 군청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아까 의원님들 다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려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발표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은 지금 저희 민주당에는 서영석 의원이 부쳐 계신 사회복지위원장이십니다. 저도 그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지금 같이 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로 해야 될 사항이 혹시 있다면 제가 그 위원장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문제점이 과장님 꼭 저기 반영하셔서 저도 군수님께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시포지엄을 저도 끝까지 참석했는데 꼭 지원을 해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마땅하고 또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증된 부분을 제안을 해주셔서 적극 공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영길 계장님 정말 훌륭하신 계장님 계신데, 여기에 또 대책 중에 하나는 피해자 처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최영길 계장님이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심부름을 제가 할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이 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총평 코멘트 주셨고요. 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이 기회를 잃었네요. 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한 분으로서 흑음주 토론자에게 제가 한 말씀 좀 기대보다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까 잘 토론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려도 지금 우리 가정 폭력을 위해서 자살을 했던 그 연청군의 또 사례가 있는지, 지금 상담소를 해소를 했다고 하는, 그 통해서 게이트 키퍼들의 역할이라든가 게이트 키퍼들의 상담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청군에 대해서 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게이트키퍼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 사업은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들은 바로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선생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그 강사들이 있대요. 게이트키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 강사들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또 그 강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가 돼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게이트키퍼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연천군은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지 않고 연천군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부설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 단위는 인구수 대비 모든 센터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연천군은 그렇게 예산이 되지 않아서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랑 하나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살예방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이게 계속 위촉 대신 게이트키퍼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량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도 하고 보수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런 게 좀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또 여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위촉하면은 사람만 위촉했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좀 정기적으로 뭐 1년에 2회든 1년에 1회든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좀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더 정확한 걸 아시려면은 연천군 자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팀으로 하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앞에 오셨던 먼저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동참해서 어려움을 알고 하시면 좋겠는데 인구에 비해서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복지가 다름을 인정하는 건 좀 아쉽고요. 뭐든지 한 사람이라도 어디 복지는 지역사회 복지는 동일하게 다 같이 함께를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계신 분들도 우리 또 많이 노력해줘서 한 사람이라도 복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났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는 법원구청에 가서 정책 간담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직자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하는 오늘 특별히 신정수 과장님,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실무 과장님이 이 행사 끝날 때까지 계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책과 과장님 제가 여기 소개를 못 받았는데 최근에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 또 위원장님과 또 우리 남성 두 분이 특별히 이렇게 가정폭력에 관심이 있고 또 보충 발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연천군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연천 가정폭력상담소가 주최한 가정폭력 피해자 존엄 회복 및 자립지원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